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찬실이는 복도 많지 GV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진행하고 있는 셀럽 매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마스크를 다 하시고 이렇게 네, 시네마 열사님들 오늘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오늘 GV 함께 하실 김철희 감독님 그리고 강마일금 배우님 모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독님, 배우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거리 똑띠 유지한 거 맞습니까? 이거 마스크 벗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만든 김초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찬실이 강말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이렇게 강말근 배우님 저 끝에 계십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 재밌게 다들 보셨나요?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썩 크진 않은 마스크 때문이죠. 다시 보니 별론가 봐요. 아닙니다. 네. 지금 보니까 관객이 이제 2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가더라고요. 네, 쭉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극장에 찾아줄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독님도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쁜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마는 이렇게 이게 안 보이시죠, 기쁨이. 너무 지금 가리셔가지고 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극장에 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오시니까 그래 훨씬 더 이게 그 집에 가서 가끔 자기 전에 오늘은 어떤 평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사이트를 한번 싹 훑고 잠을 들거든요. 근데 그때 막 좋은 평들 보면 이 영화 힘들게 만들었지만 참 만들기 잘했다 이런 보람도 느끼고 또 어려운 시기에 그런 좋은 평들을 들으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강마일금 배우님도 이게 이제 첫 장편 영화 지금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아주 좋은 반응 얻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얼굴이 빨개지죠.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도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리뷰를 봅니다. 리뷰를 보면은 얼굴이 빨개지죠. 좋아서 예, 이게 너무 꿈인가 생신가 싶게 되게 좋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리뷰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예, 뭐 기억이 갑자기 얘기하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 초반에 봤던 리뷰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왓챠에서 봤어요. 오늘같이 슬픈 날에 나한테도 장구경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의 리뷰도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현재 백수인데 나랑 찬실이랑 비슷한 것 같다. 아니 내가 더 심한가?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마음에 남는 리뷰입니다. 저희 그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에 최근에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두 분의 입담을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깨알 홍보 저도 이제 왔으니까 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두 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찬실이랑 또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감독님하고 배우님을 이렇게 섞은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찬실이랑 나는 이런 점이 좀 닮았다. 아니면은 난 이런 점은 사실 없는데 이제 감독님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가져왔잖아요. 나한테는 없지만 찬실이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혹시 넣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배우님 먼저 해보세요. 저 이제 저 항상 감독님한테 이제 얻어가거든요. 감독님 워낙 재밌게 얘기하시면 그 옆에서 양념을 하는데 이렇게 먼저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면은 저는 그 찬실이가 저 같으면
그 도시락을 싸갖고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으면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 여자 진국이라고 하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찬실이가 그렇지만 연애는 썩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저하고 좀 이렇게 성공률이 도시락은 안 싸가겠지만 그런 면 좀 닮긴 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네. 배우님의 예. 성공률은 조금 더 높은 편인가요, 찬실이보다? 지금 찬실이는 뭐 거의 엉망진창이죠. 찬실이는 지금. 예, 찬실이보다 낫다. 찬실이보다 도시락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찬실이만큼 그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데요. 찬실이하고 저하고 닮은 점은 좀 상당히 그 황무지에서 약간 힘을 내는 스타일. 예, 굉장히 그 주변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약간 희망의 싹을 찾는 그런 면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닮은 것 같고 가장 닮은 거는 제가 찍을 때 40이었고 찬실이도 40이었고 집도 없고 저도 산꼭대기 살고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직업도 불분명해서 마트 일하러 다녔고 뭐 그런 것들이 처지가 제일 많이 닮았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사정이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기분이 좋아진 거지 우리 둘이 처지가 나아진 건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기분은 진짜 밤마다 기분은 정체집니다, 진짜 진짜. 이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이 쩐으로 이제 하는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렇지만 상관없다라는 거. 예. 감독님은 이거는 사실 나한테는 좀 없는 부분인데 찬실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넣은 부분들이 있나요? 찬실이는 약간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소피에 비하면 복잡하지만 그래도 좀 단순하고 심플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신. 뒤끝이 심하죠. 아. 예민하고 뒤끝이 좀 심한 편이고 그리고 찬실이랑 같은 좀 닮은 점이 있다면 제가 청소를 좀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요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좀 찬실이랑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찬실이보다 더 직진이거든요. 네, 찬실이는 저보다 좀 덜 직진인 것 같아요. 뭐 도시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영희한테 어쨌든 찬실이가 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꼴은 안 당할 것 같아요. 네. 해줄 거 다 해주고 상처 줄 것 같습니다. 반목반탈.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만큼 인기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리고 그냥 어떤 분들한테 좀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를 주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예, 그게 다 한때라서 그게 좀 다르다면 다르고 영화에 대한 그 진지한 마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저는 이제 또 사실 생각이 나는데 이제 찬실이한테 제가 닮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 찬실이가 할머니한테 잘하는 게 저는 이웃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스스럼 없이 친하고 그게 또 좀 다른 점이면 다른 점인 것 같네요. 저는 찬실이랑 그 부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찬실이보다 좀 더 살갑고요. 저는 밖에만 나가면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근데 느낌이 있어요. 인싸의 느낌이 있어요. 감독님은. 다 친구가 되고 나이 상관없이. 저도 친구가 되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감독님께 한번 비교보는. 그 셀러맨님과 친구하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뭔가 영혼이 좀 비슷하고 약간 DNA가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거죠. DNA까지. 왜냐면 뭔가 저는 이분
영혼의 노숙자 사실 입덕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막 입덕해서 조회수 막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분의 웃음소리인 것 같아요. 예, 이 웃음소리만 들으면 세상 근심이 다 달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억지로 그렇게. 아, 네, 궁금하신 분들 이제 방송 찾아 들으시면은 이거다 이렇게 네, 하실 수 느낌이 있는. 오는 것 같아요. 그냥 피로가 확 가시는 웃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칭찬 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네. 그 아까 이제 찬실이가 좀 엉뚱한 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찬실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드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웠던 부분이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입 밖으로 안 내뱉을 것 같은 대사를 이렇게 뱉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이랑 처음 이렇게 손 잡았는데 탁 정전기 올랐을 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 보통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 갑자기 마주쳤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뺨을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귀여운 면을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 뭐 떠올린 사랑이나 혹시 아니면 어떤 예전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저한테 그 정도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사실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약간 사실 이분이 연기를 잘해줘서 그게 귀여움으로 발현된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면 약간 버겁고 힘들고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2개 콕 집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확실히 웃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사로 써본 거고요.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는 제가 약간 모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모기를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저도 저를 물면 간지러워서 싫어하긴 한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좋아했던 남자랑 같이 어떤 한 방에 있었습니다. 한 방에 알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한 방에 있습니다. 그 한 방에 있었는데 모기가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모기보다 네가 더 귀엽다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약간 조그만 칭찬에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서 모기를 떠올리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모기가 있네요. 아직도 그거 애드립은 아니었죠. 그 뒤가 애드립이죠. 모르겠습니다. 애드립 같은 크기도 하고. 애드립이 거의 없는데 제가 모기 얘기를 하라고 시켰습니까?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뺨을 한 대 때리는 거는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거는 있었고 기억에 도시락 차일 때 있잖아요. 네. 길을 가면서 모기는 이제 다 죽었겠지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게 그 현장에서 제가 애드립이었습니까? 그거를 하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대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갑자기 그거 찍는데 모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아. 보세요, 이게 저의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어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항상 모기 생각이 난다는 거. 네. 굉장히 이게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실패했습니다. 네. 모기로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 이렇게 작은 칭찬에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죠. 모기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작은 칭찬에 기억이 오래 남아서 모기가 어떤 사랑을 받는 어떤 느낌의 매개체가 된 거지. 모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 코드가 이제 칭찬이라는 게 받아들여졌다는 건 굉장히 두 분 사이 어떤 공통점이 네, 있었던 네. 공감대가 있었던 사랑이었다.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애드립은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혹시 애드립으로 했던 장면 혹시 있나요? 그 모기 사실 이 촬영이
그 재작년 11월 20일 날 시작돼서 12월 12일에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물가물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근데 애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모기가 애드립이 많이 없을 예, 많이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게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니까 애드립을 그래요? 잘못 어떻게 쓰면 되지? 그 다음 씬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롱테이크면 사실 애드립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순서대로 찍는다고 했을 때도 애드립을 쓸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면 뒤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찍은 게 아니라 장소별로 로케이션을 하기에 용이한 걸로 씬을 쪼개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애드립을 해갖고는 큰일 나죠. 아, 예. 아주 수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애드립이 허용이 별로 안 되는 예. 상황이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 그리고 잠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고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이야기 하는 동안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보고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찬실이는 복도 많지 보고 너무 좋았던 게 이제 40대 여성의 이야기를 영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40대, 50대 여성들은 뭐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 뭐 며느리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혼 여성이고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이제 꿋꿋이 살아 나가는 그런 40대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비혼주의자이신 분들이 또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30대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저의 40대가 되게 찬실이랑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지금 왔거든요. 영화를 보고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뭐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40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또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가 41살이었고요. 지금 46살이 됐는데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거를 딱히 해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할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뭐 그렇게 결혼은 안 하고 싶었고 30대 초반에 그냥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는 그냥 독신으로 살리라. 뭐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렇게 결혼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 되게 힘듭니다. 냉철하게 따져서 생각해 보면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제도거든요. 저한테 운명적으로 사랑이 몇 번 오겠냐마는 그래도 운명적이고 강렬한 사랑은 평생 안 올 수도 있고 한 번 올 수도 있고 2번 올 수도 있고 전 뭐 최대한 와봤자 3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 만약에 온다면 기꺼이 그 사랑으로서 남으려면 오롯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그것이 낭만적인, 소위 말해서 낭만적인 사랑 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또 사랑을 강렬하게 할 때만큼 정말 그것만큼 살아있어서 행복한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혼이 하기가 싫었는데 그래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번 기다려봤는데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를 안 해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실직을
41살에 했을 때 적지 않게 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을 잃는다는 거는 그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그것이 기술직이어서 또 다른 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또 모를까. 그 제가 했던 직업은 전직 프로듀서였는데 이게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 이게 다시 다음 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오는 충격은 굉장히 사실은 컸었고요. 딱 대면하게 됐을 때. 거기다가 제가 되게 신념을 가지고 굉장히 매진해 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거든요. 왜냐면 많이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저는 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직업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안 아파야 되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숙명적으로 아프다는 말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마음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아팠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한 게.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나도 없었는데 청춘이라는 게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뭐 더 크게는 사실 우리의 삶도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뭐 열정적으로 살면 좋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41살에 그렇게 빛나던 내 청춘을 너무 해프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그냥 무시하고 보냈다라는 그 안타까움은 개인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나던 시절에 빛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일을 한 거거든요. 그 후회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나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딴 걸 유보하고 보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나중에 후회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40살의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그때 제가 많이 아팠을 때 후회했던 것 그리고 절박하게 또 내달리고 싶었던 내 마음의 간절함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20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30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40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미리 앞서보는 중년일 수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중년이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쳐다보는 관객들도 계실 것이고 중년이었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살아온 만큼 그 영화가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식의 그 셀럽맨님의 같은 평은 사실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처음에는 저한테 집중해서 썼고 1년 내도록 이 시나리오를 고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찬 씨라는 인물이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안 닿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있을 법칙한 인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법칙한 사연들이어야 되고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되게 열심히 고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분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댕이 같이 잘해주신 거죠. 제가 이분을 만난 건 참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말 너무 길게 했는데 한마디 해보실랍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야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안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감독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38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은 폐경도 오겠네. 그럼 나는 자식이 없나?
그래서 뒤늦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연극을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돈을 하나도 안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인을 만났었어야 해서 직장인하고 이제 소개팅을 했거든요. 보세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까는 안 그러니까 화났는데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글베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보니까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분 얘기 중에 지금도 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조카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거는 삼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이러면서 용돈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그렇게 티를 내면서 줘야 돼. 그냥 아한테 주면 근데 주지. 그분의 그 목소리와 그런 어떤 아, 느낌에서 그걸 저는 내가 이 느껴본 사람 적이 참 없으니까. 이성적이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지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이었고 그분과 있는 한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트를 못했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진짜 아기를 낳고 싶었으면 그분하고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연극도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지금 43이 돼버린 경우라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그래서 그 한 40살, 38부터 40살까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예쁜네 이런 어떤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찬실이 연기할 때 아마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 저는 이 시나리오 쓰면서 제 두고 온 하나뿐이 없는 제 청춘을 해환의 감정으로 쳐다본 적은 있지만 예.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가 봅니다. 저는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를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는 그리-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해가지고 동물 다큐멘터리, 대양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생식하고 먹이밖에 먹이도 인해서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 인간도 동물인데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서 많이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43살 때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 애들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애기들한테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남의 애도 저렇게 이쁜데 충분히 왜 내 애까지 낳아가지고 그 힘든 가정을 겪나. 그리고 내 몸 씻고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미기야지 입혀야지 씻기야지 와 이거 그거 진짜 근데 그러면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어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를 철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랍니다. 아닙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도 인류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쁘다. 우리 비록 자식은 없지만 예.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 또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 그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제 인생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누구나 밤에 갈 때 누워서 오늘 하루 일을 생각할 때 겹치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 인생의 생각을 하죠. 그거를 영화로 해서 이렇게 크다랗게 내 얼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어떤 시대의 덕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질문으로 돌아온 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맨님은 네. 제가 맨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맨님은 어때요?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고 뭐 그거에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그닥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랑에 대한 동경은 있어요. 막 뭔가 네. 막 인생에 막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보세요. 제가 알아맞혔잖아요. DNA 비슷하다고. 그런 사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거가 내 인생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약간 확신은 없고 근데 뭔가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데 또 생각이 잘 그렇게는 못하겠는 느낌인 거예요. 또 게다가 또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일정치 않고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아니, 나도 지금 제대로 못 썼는데 어떻게 뭐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해나가나. 근데 막 일찍 결혼하신 분들 저희 못 봐도 그렇고 그래 같이 해나가면 되지. 뭐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막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는 그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쵸.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망은 좀 있는 상태.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GV 중에 가장 쓸데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궁금했습니다. 예,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영화에서 되게 좋은 대사도 정말 많았고, 근데 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찬실이가 영희한테 묻잖아. 영화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을 때 영희가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렇게 삶의 작은 것들을 같이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되게 의외였거든요. 왜냐면은 영희라는 캐릭터가 뭐 이렇게 막 시민센터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이런 것들 다 실은 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계로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지금 영화 일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영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떤 깨달았던 지점,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영화 일을 할 때 어떤 점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를 안 하는 저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어릴 때 좀 저희 집만의 어떤 가정사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힘들었거든요. 10대랑 20대가는 쭉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거를 해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왜 놀던 애들이 정신 차리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소시적에 좀 놀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진짜 모범생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얼마나 제 스스로도 저의 그 놀라운 변화는 저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 더 쓸데없이 영화에 더 많이 기댄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없지만 영화가 저를 지탱해주고 살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여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딴 거에 순정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영화에만큼은 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영화가 없는 저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독이 아니어도 괜찮을 만큼. 영화라는 게 혼자서는 절대 못 찍거든요.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영화를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드는 그 느낌도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언저리를 돌다가 실제로 영화 현장이라는 걸 경험한 건 제가 32살 때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음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 그러니까 실직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건 제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하면 제일 즐겁지가 않고 왜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앞에서 맛있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맛있지. 혼자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건 앞에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든 그냥 누군가랑 같이 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평소에 성격이 밝기도 하지만 제가 또 시니컬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수습이 안 되네. 그 영화가 없을까? 영화만 보고 달려왔다가 이제는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한 일부분인 걸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빨리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배우님도 얘기하지. 배우님 목소리 듣고 싶은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감독이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가지고 다시 자존심 차리고 가다듬고 영화를 그래서 다 그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살면서 중요한 게 다 각가지 어떤 것 다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소소하게 작은 것들을 다 유보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화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진짜 맹렬하게 돌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실직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알았어요. 영화만 하면 된다가 아닌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만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무엇을 할 건지는 이미 정했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 스스로가 알아야지 어떻게 살지. 저는 어떻게 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걸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한테 줘보고 물음을 줘본 지가 하나 그런 시간을 안 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41살에 이제 인생에 있다 위기를 맞이하면서 저를 돌이켜보니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 우정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정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우정을 나누는 거 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둘이 해야 되죠.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런 남자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런 남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영이라는 인물을 만들면서 비록 찬실이보다 5살은 어리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인물을 만들었고 우리 찬실이는 보기 좋게 차였죠. 하지만 찬실이는 차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힘들 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영희 정도면 사실 만나도 되죠. 근데 어쩝니까 영희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을 하고 이만. 네, 감독님께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영희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상화된 캐릭터라는 말씀을 배우님께서 해주셔서 그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성상을 거기에 이렇게 싹 집어넣은 보시면 아마 그래서 영희라는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주위 돌아보면 잘 없기도 한. 근데 철저하게 대상화됐다 이러면은 진짜 너무 그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너무 모욕적인 말인 것 같고 사실 자기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면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숙하고 성숙할 사람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아니면 내가 성숙하고 저 사람은 미성숙할 수도 있고 내가 미성숙한데 그 만난 상대방은 성숙할 때 둘 중에 한 명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고 나중에 헤어져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대상화가 되어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히. 네, 그럼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찬실이가 할머니 시를 읽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연기하면서 들었던 감정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예, 할머니 씨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고 싶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명대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대사를 제가 이 할머니 심화는 지키자 이건 얘기하면 스포일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사를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정말 그 감독님이 번개 맞아서 쓰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장면을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현장에서 눈물이 안 나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윤 선생님께서 따로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저희가 리딩을 선생님과 이렇게 둘만 만나서 리딩을 사전에 할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는 여기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싶으냐 물어보셔서 선생님 저는 이 얼굴 표정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눈물만 또르르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감독님께 자는 못 운다. 아니다 다를까 현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큰 나머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또 현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 첫 테이크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붐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화면이 더 좋은 화면이 생각나면 두 번째 테이크 준비하는 사이에 이제 저렇게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못 운다라고 윤여정 선생님께서 배우가 자판기냐 이러면서 제 편을 현장에 들어주셨지만 정말 그때 똥줄 타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좌유연기에서 너무 잘 오시더라고요. 단편에서 저는 뭐 그냥 바로 철철철철 눈물을 흘리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많이 안 난 거 아닙니까? 운명입니다. 아니 그래도 또르륵한 거 하나 건지가지고 샀다 이거 마음을 나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귀한 환상이 한방이 깨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 마음 울고 있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표정에 싹 드러났어요. 됐어요. 뭐 다락방 하려면 끝도 없죠. 뭐 아쉬운 거야. 그때는 있었죠. 솔직히.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윤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리딩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울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표정 안 돌고 눈말 도르르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던 말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랬는데 하여튼 나중에 선생님이 저보고 자 못 운다 못 울 거야 막 근데 진짜로 왜 그러냐고 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하면 잘 안 된대요. 원래 연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배우가 속에 청개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다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실패한 거죠. 이렇게 아닌 척 이렇게 진짜로 하고 싶으면 아닌 척 하면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안 하려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원래 하고 싶으셨던 거하고는 다르게 목이랑 막 이렇게 온몸을 다 표현해서 우시잖아요. 저는 그게 산실이었으면 감정이 한번 팍 폭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눈물을 못 흘려가지고 그때는 아쉬웠지만 뭐 다른 거 하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강화윤 배우님께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또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예, 저는 이제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런 요정 같은 존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자유연기라는 요정이 보여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제가 천사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항상 내한테 장구경인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저한테 장구경 역할이 부여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인생을 통틀어서 많았고 제가 영화의 요정이라고 별명을 불렀던 분은 권지숙 배우님이라고 제가 나온 자유연기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김도영 감독님께서 82년생 김지영 하시기 전에 이제 찍으신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연예인 역할 맡으신 분이 있어요. 중고 신인 역할 맡으신 그분이 사실 그 영화의 프리 프로덕션을 견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이 빠질 때 저도 좀 힘들 때였고 도영 감독님도 아기를 키우랴 학교 다니랴 힘드실 때 그때 계속 힘을 주시고 뭐 온갖 힘을 다 주시고 용돈까지 찔러 넣어 주셨어요. 그분이 딱 떠오르네요. 영화의 요정 권지숙 배우님이 떠오릅니다. 예, 그분 저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인사 한번 나눴거든요.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 예, 세상에 악한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리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구경 씨는 왜 벗고 다니나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 추운 날씨에 그때 11월에 네, 김영민 배우님께서 힘드셨을 것 같은. 그 장구경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구경의 가장 상징적인 강렬한 그 마스코트 같은 느낌을 일순간에 딱 줄 수 있는 복장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비정전의 아비더라고요. 왜냐면 그 장구경이 나왔던 모든 영화들마다 그 매력적인 캐릭터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죠. 해피투게더의 장구경도 사실 멋있고, 태양별이의 장구경도 멋있고, 처녀유혼의 그 왕조연하고 나오던 장구경도 멋있고, 영웅봉색의 장구경도 멋있고 다 멋있는데 그 아비정전의 아비가 왜 그렇게 멋있나 생각해 보면 그의 만보춤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게 추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혼자 거울 보고 죽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 속에서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되게 사건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 어떤 캐릭터로 그걸 계속 예측할 수 없게 밀고 나가는 식의 구조의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찬실이라는 인물이고요. 그 인물 주위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 중에 그 조연들이 주연만큼이나 빛나는 캐릭터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장구경은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잖아요. 시침이 톡태고 판타지를 연기해야 되는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장구경을 영화에서 불러와야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영화를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게 생각해 주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만큼 약간 두려움도 가지면서 그 인물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 옷을 일단 추워도 입혀야죠. 그렇지만 저도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내도록 추운 날씨에 그 옷을 입히는 건 선배님한테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을 만큼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등장하실 때 그냥 강렬하게 등장하실 때만 입어주셔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심장도 되게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쭉 입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절충안을 찾은 게 지금 보신 그 상영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집시의 시간을 못 봤는데 실제 감독님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작품인가요? 그리고 아코디언으로 들려주신 그 음악이 영화 수록곡인지 또 강말금 배우님께서 자유연기에서도 아코디언 연기하신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져서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네요. 네. 실제로 집시의 시간을 보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예, 제가 그 비디오 가게에서 한 6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홍콩 영화 보면서 영화 좋아하긴 했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오락 영화만 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답답하니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가 글쓰기를 했었고 그리고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습작을 하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그
글이 쓰기는 쓰는데 어디서 본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이 없으니까 쉽게 그 꿈을 접었고 저는 그래서 꿈이 없어지니까 이제 시름을 잊으려고 제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 처음에는 최신 프로 보고 그 다음에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9% 보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꽂혀있는 순서대로 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집시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지금 집시의 시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진짜 오래전 영화거든요. 1992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1993년에 개봉했던 영화니까. 근데 제가 그 영화 왜 그렇게 좋아했나 하면 그때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때 내전 중이었고 지금은 이제 세르비아라는 나라로 7개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그때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그 집시들의 삶에 대해서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되게 질곡의 시간입니까? 그 집시들의 삶, 유고슬라비아의 집시의 삶이라는 게. 근데도 그 영화가 그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굉장히 매혹적인 환타지가 있었어요. 그 영화 안에.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영화가 아니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누구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다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 그 영화가 보면 그 현실과 꿈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고요.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리고 그 집시가 정말 그 고통의 고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괴로움이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 인생의 고통이. 그래도 그 와중에 빛나는 귀여움이 그 영화 안에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귀엽다라고 하지만 그 영화의 귀여움에 어디 뭐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슬픈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그거를 우리가 가끔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방에 이렇게 확 전환시켜 주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헛소리 하고 있으면 제가 겪었던 힘듦이 일순간에 확 날아가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근데 집시의 시간에 저 참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안타깝고 괴로운 삶의 그 연결고리를 보다가도 갑자기 그 귀여운 어떤 장면들을 보면 이거 영화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시의 시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제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게 저를 이끌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럼 바로 이제 감독으로 탁 갈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 돈벌이를 해야 됐던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저보다 영화를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거기 그 영화 안에서 들려주신 그 음악은 집시의 시간에 나오는 음악인가요? 그 영화 안에 나왔던 음악은 희망가라는 곡이고요. 작자 미상의 민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그래도 1900년대 이후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곡을 제가 연극할 때 로풍찬 유랑극장이라는 연극을 제가 그 4년에 걸쳐서 3번 했었는데 그때 아코디언을 제가 처음 접하기 시작했을 때 했었던 그 음악이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집시의 시간은 저도 좋아하는 영화였고 거기에 주인공이 보면 자기가 슬플 때마다 연주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하필이면 초반에 제가 연습을 좀 해둔 게 있어서 감독님 제가 이거 조금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곡이 이렇게 저희가 가난한 프로덕션이어서 그 곡이 비용이 들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 예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기 자유연기에서는 제가 도라우라 소렌토로라는 그 민요 어디 스페인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나폴리 미녀를 연주를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돈이 안 드는 예, 곡을 제가 조금 하던 걸 연습을 더 해서 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이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 집시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있기는 있었는데 이분께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건 없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어쨌든 자유연기에서 이분이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떻게든 그걸 활용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시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집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아코디언을 상상할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구경을 떠올리면 러닝 셔츠에 팬티 차림이 기억나는 것처럼 집시 하면은 그 아코디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면 관객들한테 뭐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더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씬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희망가라는 곡을 쓰게 된 건 결국은 저작권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작자 미상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그 곡이 영화랑 어울리지 않았다면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연주하는 희망가가 영화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감독님이 청춘가를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연극에서 이거 한 적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녹음해서 보내주셨을 때 좋네요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이제 그 아코디언의 희망가가 보통 한 곡 다 연주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올 때는 도입은 희망가가 있어도 중간에 찬실이가 해왔던 것들 다 섞어가지고 그림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희망가 연주하는 걸 돌아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편집 기법인데 저는 이 영화 만들면서 그 인서트라는 개념이 영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아실련가 모르겠는데 인서트라고 대사도 없고 인물이 나오지 않는 그냥 이렇게 납달 같은 씬 있잖아요. 그런 인서트라고 하거든요. 그 인서트를 보통 영화에서 많이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의 리듬이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그 인서트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제 영화의 특징이 인서트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그냥 인서트를 그렇게 많이 찍어대는 그런 영화를 그냥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화가 서정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쉬었다가는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런데 사실 희망가를 한 곡을 다 지루하지만 그걸 연주를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관객들이 이 영화랑 상관없이 자기 감정을 소화해야 되는 어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술 영화가 좋은 게 굳이 그거가 딱 논리적으로 딱 적합점이 없어도 자기 생각, 자기 서루,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냥 감정을 이렇게 널브러뜨릴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한데 그게 희망가가 연주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와 길었다. 너무 멋졌습니다. 다시 나면 네, 그럼 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찬실이가 소피 서재에서 읽고 있던 책 제목이 궁금하다고 그리고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 문구를 활용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찬실이가 읽고 있는 책은 성철 스님의 임재록 평석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구해서 읽어보시면 재미없어서 못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도 유명하지만 임재록을 쓴 분이 사실 임재 스님, 중국의 임재 스님인데 그분 얘기가 사실 더 엄청나고요. 그 많은 불자들이 임재 스님의 글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힘들 때 제가 불자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책들이 저한테 위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연히 성철 스님의 임재록 평석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말은 내가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발을 딛는 어느 곳이나 그게 주인이면 참되다 뭐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제가 뭐 하고 살지 몰랐잖아요.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뭐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를 지킬 수 있는 큰 말인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뭐 그러니까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표현하죠. 가사도우미를 하면 어떻고 뭐 반찬을 팔면 어떻고 제가 그렇지만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떳떳하고 필요한 일이고 당당할 일인데 우리 사회가 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럴싸한 걸 안 하면 또 그만큼 사람을 뭐 무시하기도 하고 진짜 업심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찬실이라는 인물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남들이 말할 정도의 성과가 아니고 지금 뭐 망했다고 해서 제가 없어집니까? 저는 그때 제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 스스로에게 제가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진다면 저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만큼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네. 또 그래야지 또 비굴하고 또 이상한 애들 오고 그러면 탁 치받을 수 있죠. 예, 억울합니다. 그런 저보다도 아이나들이 막 업신여기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좀 1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2만 명이 곧 될 것 같은데 2만 명이 되면 공약을 지금 하나 거셨어요. 네. 그냥 미친 척하고 한 말인데 지금부터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올 주말을 지나면 2만 명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 추위. 그러면 좋겠지만 예. 2만이 넘으면 제가 난닝구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입는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뭐 난닝구 그거 2만 아니라도 난 지금도 입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대단한 나시 거니까. 난닝구 나면 별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분께서는 2만이 넘으면 근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이제 지킬 수밖에 없게 됐고 이분께서는 뭐 이렇게 쫄티 그런 거 위에 레이어드를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난닝구 하나만 있어도 그 간지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님은 그냥 레이어드 하세요. 저는 봉긋한 어깨를 사람들한테 그 관객분들에게 시네마 열사님들한테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도 상체는 진짜 상당히 개안습니다. 뭐 하체도 걔한테인데 걔 안 씁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화끈하게 입어봅시다. 제가 등미인입니다. 등미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등미인이에요? 등이 미인입니까? 네, 등이 미인입니다. 깜짝 놀라시킵니다. 랩미는 들어봤어도 등미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많이 좀 소문 내주셔서 2만 명이 되면은 감독님과 배우님의 난닝구 차림을 2만 명이 네. 되는 그 순간 그쵸? 배급사 찰난 계정으로 인스타 계정으로 난닝구 라방 네. 합니다. 하시다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2만 된다면야 3만 되면 뭐 또 뭐 할지 고민이 되지만 3만 되면 큰일인데요 이제. 아우 3만 이 코로나의 3만은 300만입니다. 그쵸. 네. 지금 진짜 이 열사님들을 보십시오. 제가 진짜
그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열사가 내 이런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그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지구. 저는 코로나에 개봉한 거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화끈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화끈하게 통과합니다. 예,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영화 보고 나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아 불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봤는데 나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대요. 예. CGV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 열사님들은 꿋꿋이 지키러 간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개봉 시기는 어떤 감독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셀럽맨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셀럽맨님께서 또 이렇게 영화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화를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이 기운들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그쵸. 보이지 않는 기운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네, 중이시고요. 그리고 맨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오늘 다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관객과에 대한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내만 떠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또 한 분도 자리 안 드시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 얘기가 들을 만한 거였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저는 요새 영화를 한때 제 영화를 제가 보는 것과 관객분들이 보는 것 사이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아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관객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다시 영화를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만약에 제가 10년 후에도 영화 배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 영화를 보는 눈이 크게 바뀐 어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화장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화장을 하고 왔어요. 결과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10년 와주셔서 후에도 보게 해주이소. 예,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